경제성공학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경제성공학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AI 융합 품질공학에서 경제성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생성형 AI, 즉 챗GPT나 제미나이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경제성공학에서 그러면 이러한 챗GPT나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경제성공학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관련된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는데, 혹시 챗GPT를 쓰지 않거나 이런 생성형 AI를 쓰지 않은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클릭해서 본인들이 한번 직접 따라가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동영상은 같이 보진 않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각자 본인의 그 PC에서 한 번쯤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챗GPT라는 것을 풀네임으로 보면 챗, 그리고 대화, 그리고 생성,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챗GPT의 약자는 챗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그럼 이걸 풀어보면 챗은 뭐 대하니까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generative라는 것은 생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pre-trained, 사전에 훈련된, transformer, 변환.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용어, 대화, 생성적, 사전에 훈련된 트랜스포머. 그러면 이 챗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언어 모델인데, 그러면 이 키워드 중에 생성형이라는 것은 대화를,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입력된 우리가 문의한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고, 프리트레인, 사전에 훈련됐다는 것은 모델이 사용되기 전에 이미 대규모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훈련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변환인데, 이 트랜스포머가 아마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변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생성형 AI에서는 구글이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면 챗GPT에서 왜 이게 트랜스포머가 나왔냐면, 오픈 AI에서 이 챗GPT가 사용하는 주요 기술 구조가 이 구글이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언어 처리를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즉 생성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훈련된,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라는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챗GPT를 하는데, 이 챗GPT의 특징은 트랜스포머에서 기반되어 있긴 한데,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언어의 복잡한 구조와 문맥을 잘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구글이 개발한 처리 모델이다. 그런데 이것을 오픈 AI가 트랜스포머라는 기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에 맞는 모델을 발전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트랜스포머를 섬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면 높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픈 AI는 이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병렬 처리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GPU 카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빠르게 훈련시켜서 GPU에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형태의 모델이 챗GPT입니다. 이름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그 문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다양한 상황과 질문에 대해서 인간과 유사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딥러닝 모델들을 병합해서 사용을 해서 상황에 맞는 답변과 문서를 생성할 수 있고 챗봇, 가상비서, 언어 번역 같은 분야에 굉장히 효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챗GPT는 뭐냐?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언어 모델인데 여기에 있는 핵심 내용은 생성적, pre-trained, transformer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들의 진화를 좀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박스 쳐져 있는 부분만 간단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구글이 텐스플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AI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 즉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 모델들이 이런 CNN 모델, 적대적 생성신경망 등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각 회사가 각자 개발해야 되지만 구글이 이런 텐스플로라는 오픈 소스로 다 공개를 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텐스플로를 사용을 하면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백본에 대한 모델들은 가져와서 본인 것들에 맞는 튜닝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텐스플로라는 아주 강력한 그 공개 소스를 우리가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트랜스포머, 즉 구글이 개발한 자연어 처럼 모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해서 과거에 썼던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게 트랜스포머인데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방식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 모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해서 대부분 우리가 챗GPT나 기본적으로 그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등등이 만들어져서 버전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픈소스 AI 생태계는 영상, 이미지, 구분 없이 모든 분야에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될 수 있는 멀티모달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최근에는 사람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 중심의 자율형 AI가 실질적으로 저는 핫 이슈가 돼서 이쪽에 많은 R&D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와 연계돼서 실제적으로 AI와 물리적인 결합이 되는 로봇이나 다른 의료 분야 등등의 이제 기본적인 AI와 그 물리적인 결합이 돼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많은 연구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진화에서 크게 보면 구글이 굉장히 많은 큰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텐스플로라는 부분, 그리고 자연어 처리 모델의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의 토대가 되는 트랜스포머라는 부분을 2017년도에 공개를 하였고, 그걸 기반해서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 등등 업체들이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보면 그 소스가 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걸 또 기본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GPU를 업그레이드하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그것들에 기반해서 현재는 AI 물리적인 결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생성형 그 AI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용되는 그 분야가 언어, 언어 부분, 이미지, 음성, 오디오, 비디오 생성, 그리고 3D 모델링 하는 부분, 코드 생성. 여기서 코드 생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들이 과거에는 자기들이 직접 모든 코드를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 목적, 데이터를 주면 생성형 AI가 거기에 최적합한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단지 그 코드를 통해서 본인이 튜닝하고 최적화하는 부분은 각자의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의 일의 한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생성형 AI는 기존 AI의 차이점 보면 인공지능 그 기술적인 측면과 생성적 상호작용, 질문 이해도 측면에서 보면 일반 기존에 저희가 그 AI들, 기존 대화형 AI들은 설계자가 정해놓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챗GPT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질문을 스스로 학습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은 되어 있지만 스스로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게 진화돼 간다는 거죠. 그리고 생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정보를 과거에는 생성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학습을 하고 검색 엔진보다 더 어, 진보된 생성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즉 과거에는 검색 엔진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현재 챗GPT나 일반 생성형 AI가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질문이나 문맥의 이해도도 과거와 다른 진보된 굉장히 향상된 어떤 그런 모델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아마 챗GPT나 제미나를 해보시면 1년 전, 2년 전과 다르게 사용자의 질문의 이해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오탈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얘가 쉽게 알아먹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 채널의 챗에서는 이전에 질문한 걸 기억하고 연관성을 고려해서 유연성 있게 답변하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따라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과거의 검색 엔진과 챗GPT는 이런 기본적으로 많은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구글에서 개발한 그 언어 처리 모델, 트랜스포머 기반에서 자연어 처리 AI 발전 등 뭐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즉 분야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국내에 텍스트 부분, 이미지 부분, 그리고 영상 생성과 관련된 부분에 보면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탑 기업들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아마 오픈 AI에서 만든 지금 나오는 챗GPT 5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할 때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그거로부터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챗GPT의 가장 큰 그 일반적인 기능의 부재는 뭐냐면 검증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검증 기능,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그런 검증 기능이 부재한 것을 일부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오류를 수정할 수 하고 복잡한 수학 코딩 등도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가미를 해서 현재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라미터 규모라는 것은 약 2조 이상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고 가는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푸는데 그 매트릭스의 파라미터 규모가 2조 개 이상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뭐 100억 개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약 200배 이상, 2000배 뭐 이상 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에 제미나이 1.5 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 제 개인 생각에는 파라미터 규모는 사실은 뭐 1.5조 개나 2조 개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은데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기본적인 언어 처리 모델을 구글에서 먼저 만들었고 그걸 기반해서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기반해서 제미나이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아마 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같이 써보신 분들의 경험하셨을 생각이 되는데 제미나이의 성장 최근의 그 속도가 챗GPT보다 좀 약간 빠르게 성장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챗GPT나 제미나이 두 개를 쓰고 있다가 이 두 개의 퀄리티가 음, 제미나이 쪽에 약간 더 나은 부분의 느낌이 있어서 향후에는 제미나이 쪽으로 바꿔서 써볼까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엔진을 트랜스포머를 구글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보다 많은 데이터를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의 발전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때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가 지켜보긴 하지만 최근에는 제미나이를 좀 더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네이버가 파이프 글로벌 X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아마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그 국가기관망에 이런 챗GPT나 외국 엔진만을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 그 모델들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와 SKT 그리고 LG의 연구원 등에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오픈 AI에서 만든 달리가 지금 시장에 아마 그 가장 크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상 생성과 관련된 뭐 오픈 AI에서 만든 소라 그리고 구글에서는 배우 3.0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한 번쯤 써보시면 이런 생성형 AI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빠르게 기술이 진보돼 가는지를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생성형 AI 영향으로 저희가 과거에 우리가 그 사용한 시간을 만 100으로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시간에 많은 부분을 추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생성형 AI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은 악용보다는 효율적 사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약간씩 겁이 나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이제 인류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느 선까지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확한 답변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에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인데 3년 전쯤에 인공지능이 폭발해서 사람과 유사한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사람과 대등한 수준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뭐, 우리가 인공지능의 기술이 좀 폭발해서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이 갈 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사람과 비슷한 수준, 한 3년 전에는 그게 2035년에 40년쯤 예측이 되었고요. 사람보다 뛰어나는 건 2050년 정도로 예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2026년 지금 한 4월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챗GPT나 이 검색을 해보면 사람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2026년에 벌써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 벌써 도달했다라고 하는 게 2026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 그러면 언제쯤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한 3년 전에 2050년쯤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2026년 4월에 검색을 해보면 2030년이면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인공지능의 수준이.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와 관련된 우리 공감대가 대한민국조차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대세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단지 저희는 이 인공지능 생성형 AI와 관련된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포커싱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공학에서 생성형 적용할 때 주의점만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경제성공학에 제가 설명드린 많은 내용들은 생성형 AI에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조차 대부분 제공이 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공학자로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보면 경제성공학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초 데이터, 수치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신뢰성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어떤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그 생성형 AI 오류를 어떻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분별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럼 그런 찾아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단계로 해서 기본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이나 시나리오 기반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적 일관성을 어떻게 그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보안이나 영업 비밀이 유지하는데 그런 데이터 보안이나 비밀을 어떻게 그럼 우리 확보할 것인지 이제 오픈 AI나 구글의 어떤 엔진을 쓸 때 우리가 데이터를 올리고 파일을 올리면 그게 이제 공유가 된다고 우리가 대전제를 깔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올리지 않고 그러면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하면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기보다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가비지 데이터를 올리고 그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가 갖고 와서 적용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우리가 전문가로서 설명 가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건지, 그리고 사용된 데이터의 어떤 최신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경제성공학에서 우리가 생성의 AI를 우리가 쓰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요약한 내용이니까 앞에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투자의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공공 분야 프로젝트는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야 프로젝트, 말 그대로 민간과 다른 공공 분야 프로젝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반 대중에 의해 사용되고 소유되는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우리가 공공 분야 프로젝트를 합니다. 즉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중에 의해 사용되고 소유되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우리가 공공분야 프로젝트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의료, 안전, 교통, 복지 등과 같은 분야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이런 공공분야 프로젝트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공공분야 프로젝트는 공공의 이익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자, 그러면 이런 공공분야 프로젝트에서 경제성 평가는 당연히 이 공공분야 프로젝트가 타당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투자 규모나 수명, 현금 흐름, 이자율, 대안선정 평가 기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공공 프로젝트는 대부분 규모가 대규모입니다. 그리고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는 뭐 대규모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좀 탄력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테고 대부분 중소규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는 수명이 대부분 장기간입니다. 그리고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는 단기간 많고, 현금 흐름 추정은 비용 편익, 불편익을 주로 추정을 해야 되고, 민간의 경우는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매출, 수익, 비용을 주로 추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는 일반 사회적 할인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자율 자체가. 그리고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나 요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의 대안선정 평가 기준은 복수 기준, 즉 정책적 득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복수 기준들이 있을 수 있고요. 민간 프로젝트의 경우는 단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단일 기준이라는 것은 평가를 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해야 될 기본적으로 수익에 기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놓은 내용 부분인데 투자 규모 측면에서 두 공공이나 민간의 차이는 공공은 사회 기반 시설 중심으로 대부분 초대형이 많다는 거고요. 수명 추정 측면에서는 공공은 지속성이고 민간은 수익 기간에 대한 부분,
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은 좀 길고 민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다. 그리고 현금 흐름 추정에서 공공은 비시장 가치, 편익과 관련된 비시장 가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수준은 공공은 낮고 민간은 높다. 대안선정평가 기준은 공공의 경우 효율성이나 민간은 수익성을 주로 평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 또는 공공분야 프로젝트의 경제적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프로젝트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여러분한테 좀 많이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 프로젝트는 기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 이윤의 극대화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기반해서 순환가법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즉 들어간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현재 가치로 보면 이 가치가 얼마인지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기반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 분야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은 기업이나 국민 개인이 생산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투입된 비용에 대한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이윤이라는 것이 결부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씁니다. 공공투자가 국가 전체에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인지를 폭넓게 보고 수치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비용 대비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공공분야 프로젝트는 비용 편익 분석을 좀 쓴다. 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기업 프로젝트랑 공공분야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경제평가 방법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공공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그렇다면 이게 일반 그 기업의 프로젝트 대비해서 공공분야 프로젝트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려운 이유를 보면 많은 이해 당사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결론에 도달하기 매우 어렵다. 이해 당사자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와 연관된 개인, 시민단체, 정치단체, 기업 등 모두 포함하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공공분야 프로젝트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즉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에 결과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줄 영향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외래 생물을 퇴치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하면 수작업으로 현재 외래 생물을 퇴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작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외래 생물의 퇴치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 개발 기업들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발한 업체가 이걸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 그런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따라서 이런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비용과 편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것들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난제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고 이해 당사자들한테 주는 비용과 편익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내재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굉장히 시간의 단축에 따른 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정량적으로 쉽게 산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이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생기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거주자들한테 소음 또는 먼지 등의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당연히 소음과 먼지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른 농부들의 토지 감소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 파괴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난제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발생되는 비용과 편익을 불편함을 어떻게 그러면 정량화할 거냐가 공공분야 프로젝트의 경제수평가에서 난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분야 프로젝트 유형을 보면 크게 보면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문화 쪽 관련된 부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그리고 자연자원과 관련된 우리 자연보호나 자연관리와 관련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을 보면 문화개발 관련된 부분, 교육, 레크레이션, 문화보호전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요. 국민안전보호 관련된 부분들은 군사 방위 시스템, 치안, 소방, 사법 시스템 등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 편익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발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자연, 자원 사업과 관련, 야생지 관리하거나 오염 규제, 홍수 조절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공공분야에 네 가지 정도 프로젝트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공공분야 프로젝트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공공 프로젝트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 프로젝트의 특징적인 차이 그러니까 규모, 수명기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 의사결정 관련된 방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공분야의 프로젝트 유형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공분야의 프로젝트의 경제적 평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주체하는 게 굉장히 난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11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